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네, 7월 8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어제 시작된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들은 작심한 듯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후회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이런 말을 연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했지만 거듭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은 야당 의원들의 그 예봉이 무뎌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돼서 통과될 것이다. 큰 문제 없이 통과 의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드러난 사실, 또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은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 최양희 후보자 아파트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 금액 이하로 꾸민 계약서 작성, 탈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대기업 사회이사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 이건 역시 탈세지요. 예.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투기지역 지정 직전에 경기도 여주의 농지를 구입해서 별장과 정원으로 쓰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즈음 정원 잔디밭에다가 부랴부랴 무엇을 심었죠? 고추를 심었죠. 고추를 심은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예. 소득세 탈루, 농지법 위반, 부동산 다운 계약서, 그간에 지적된 잘못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시인하면 그만인가요? 사과하면 그만인가요? 앞으로 잘한다고 다짐하면 그만인가요?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서 과거 정치공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우려스러운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정치공작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 후보자 아닙니까? 당시 이인재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요. 제 일생일대 뼈아픈 실수다. 100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인재 후보에게 이회창 후보 지지를 요구한 것, 이거는 문제가 없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돈 전달만 죄의식을 느낄 뿐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그 당시 했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됐습니다. 이병기 후보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서 사표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최양희 후보자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한겨레는 그래서 오늘 일면에서 앞으로 남은 청문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검증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 논문 자기 표절과 군복무 중에 석박사 과정 특혜,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과 투기성 위장전입이 확인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그러한 경우, 또 음주운전,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 같은 행태로 해가지고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례로 만들 가능성, 이 점을 지금 한겨레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또 우려가 또 설득력이 있냐면요, 야당 의원들의 검증 칼날이 매우 무디었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후보자가 있다면은 그 앞에서 아니 그러면은 그 장관 할 수 있겠어요?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범법을 해놓고 어떻게 장관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과하면은 앞으로 안 그러실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야당 의원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니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투기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1992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1992년에 사들인 다음 한 번도 거기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가격 7억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정종섭 후보자가 본인의 저서에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2달 체류를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교수라고 기재를 했단 말이죠. 이거 경력 부풀리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그런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렇게 언론은 연일 검증을 하는데 정작 인사청문회는 뭐 통과가 유력한 거 아닙니까? 그 인사가 사람 인자의 일사자가 아니라 인사를 하는, 야당 의원들께 인사를 하는, 취임 인사를 하는 이런 인사청문회가 되고 인사차 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때문에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부터 펼쳐보겠습니다. 8면에 야당의 지금 심각한 기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 전략공천은 박원순 시장이 자신과 가까운 486 세대 측근의 의견을 듣고 제안해 와서 김한길 대표가 486 의원그룹의 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한 것이다.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가 기동민 카드로 같은 486 세대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제압하려 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한길 대표 측은 멍석은 운동권 출신들이 다 깔아놓은 것인데 어찌 비난은 지도부에 쏠릴 수 있단 말인가.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의 또 다른 의원은 486 그룹이 기동민 전략공천을 앞장서서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략공천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는데 전략공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당내 일부 계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친노계의 한 의원도 지도부가 당의 민주적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허동준 전 위원장의 강력한 반발, 이미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폐륜 정당이라면서 5일째 지금 당대표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5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입장 표명을 유보해온 기동민 전 부시장은 공천 수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동작을에 지금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도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정의당 천호선 대표 같은 경우 수원 영통에 출마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기도 김포에도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지난 지방선거 때 진보정당과의 표가 갈려가지고 주요 접전지에서 큰 손해를 입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당 내홍은 물론이고 지금 정의당과의 공조 문제 때문에 730 재보선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예. 이 기동민 동작을 후보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견 됐던 수순 아닌가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재선하면서 예. 예, 누군가 견제구를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동민 전 부시장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데는 물론 이제 광주 광산을이 출신 지역 아니겠어요?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근데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광주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동민 부시장이 역할을 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해서 이 호남에서 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이런 그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박원순 시장과 반분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싶어서 광주 광산을에서 빼가지고 서울 동작을에 갖다 앉힌 거 아니냐. 온갖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용민 PD도 전략공천의 경험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략공천 누가 합니까? 전략공천은 당대표가 하죠. 당대표가. 최종 결정은 그렇게 하고 예. 저도 한 5명 정도의 그런 예비 후보들로부터 아주 뭐 모진 수모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사무실 찾아와가지고요. 아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막 뭐 큰 소리 치고 제가 악수를 제하는데 악수 뿌리치더라고요. 그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뭐 이러고 제가 고개를 넙죽 숙였던 그런 과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이 아픈 추억을 왜 이렇게 또 들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전략공천보다는 당내 경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뭐 그 당시 또 저를 위해서 또 공천해 주신 분들 뒤통수를 치는 것 같긴 하지만 당시 그 당내 그 경선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부족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을 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로 단일화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었죠. 예. 또한 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을 후보가 있게 되기로 했거든요. 예. 재보선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조선일보 6면을 보겠습니다. 권은희 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 광주 광산을에 공천하는 것을 야당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천정배 상임고문도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권은희 카드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당내 여러 논란들, 소란들 이런 것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영입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당 지도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당내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은희 과장 아닌가요? 본인의 의사가 타진이 됐는지 이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 당이 마음 먹는다고 뭐 공천을 다 그렇게 수락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한편 만약에 권은희 전 과장이 잘 안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장하성 교수 누구의 측근입니까? 안철수 대표 측근 아니에요? 예. 만약에 장하성 교수 또 이렇게 전략 공천한다면은 광주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권은희 과장 이야기에서 좀 더 보탤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권은희를 공천하느냐 마느냐 가장 큰 고민은 권은희가 수락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만약에 권은희를 공천했을 경우에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선 불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당 지도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은희를 공천하면은 혹시 우리가 대선 불복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닐까? 예. 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최명길 씨는 지금 이름이 좀 들어갔죠? 예, 대전 대덕구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었는데. 예. 저는 김한길 대표 부인 이름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언론인 출신. 예. MBC의 그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중견 언론인이죠. 또 MBC 사장 후보로 나섰다가 안 됐고요. 지금 인천지국의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전략 공천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경선 지역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예. 여기에 반발해서 나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뜻을 밝혔죠. 자, 야당 상황은 이렇고요. 여당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은 더 그야말로 기막힙니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현재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친박계 주류 윤상현 사무총장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이 망가진다 이러면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마지막 그 의사를 타진을 했다는 거지요. 현재 그 공천위원장이 바로 윤상현 사무총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완구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물밑 작업을 확실히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이 체면이 안 서고 망가진다. 이렇게 질타했다는 겁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동작을 전략공천을 놓고 김문수 전 지사,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다시 김문수 전 지사를 접촉했지만 실패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하면은 김문수 전 지사도 안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나경원 전 의원에게 의사를 또 타진했다고 하는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오늘 경향신문이 오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를 내보내느냐? 제3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종진 채널A 앵커. 캐도 남아요? 예. 예. 이 양반 MBN에 있었죠. 새누리당 공천 받으려고 회사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공천 못 받았습니다. 다시 MBN 들어갔어요. 앵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채널A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앵커를 해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보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공천에 응한다? 진짜 이건 참사지요, 참사. 예. 근데 만약에 낙선한다? 다시 채널A 갈까요? 다시 시켜달라. 이렇게. MBN 거쳐서 가겠죠. MBN 거쳐서. 예. 뭐, 그렇게 해자 몰지각한 박종진 앵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자, 하여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김태흠 공천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지금 공천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왜냐? 서산 태안 지역. 이게 본인이 이제 그 주변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근처에 그 서천 태안 지역에 경선 후보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포함됐다는 점, 여기에 반발한 것입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대법원에서 그림 로비가 무죄가 났다고 해명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2년 동안 왜 도망 다녔느냐. 이런 사람한테 공천을 주려 한다면 이거는 진짜 이완구 대표 말대로 당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 공천을 아사리판으로 만들고 있는 윤상현 사무총장에 대해서 화살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한 당 관계자는 당이 망할 때는 원래 논리적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이 딱 그 시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세계일보 3면 기사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이 최근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과 또 상임위원회 각 관련 업체에게 무차별적으로 청첩문자와 전화를 돌린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한 유력 당권주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겠네요. 예.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잘 아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한 의원실에서 청첩문자를 받았다는 동료들이 있다라고 전해왔다면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공무원에게 청첩을 한 것은 요즘 상상하기 힘든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같은 당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때가 어느 때인데 여당 의원이 이렇게 요란한 딸 결혼식을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라면서 혀를 쳤다고 하는데, 고위 공직자일수록 집안 애경사를 소박하게 치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한편 그 의원과 같은 날 딸 결혼식을 치른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은 축의금과 화환을 사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사절할 수밖에 없는 위치기도 하죠. 현재 정두원 의원 말입니다. 결혼식 보니까 말이죠. 와, 접수대에 그냥 엄청난 화환과 또 축의금을 드리는 하객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보니까 북새통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딱 여기에 맞습니다. 접수 테이블에는 투명한 명함통 상자도 놓여졌는데 국토교통위 소관 기관인 코레일 유통 고위 간부의 명함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 관련 민간협회 회장이 축의금 봉투 5장을 내면서 방명록에 정성스럽게 협회명과 자신의 이름을 적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자에게 딱 걸렸네요. 오늘 관련 기사가 3면에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가 첫 현장 시찰을 나가면서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의회 예산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한겨레 수도권판 14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시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시의원 등 30명은 지난 4일에 안전 문제로 운행이 중단된 월미 은하레일 현장 시찰을 앞두고 노경수 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반주를 곁들여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식사비 80여만 원은 시의회 예산으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월미 은하레일 사업을 추진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예고 없이 참석해서 건배사와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모였던 의원들 어느 당 소속인지 대략 감이 잡히시겠죠? 바로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예. 월미 은하레일. 예. 예. 이거 월미도를 순환하는 관광용 모노레일로 해서 853억 원 들여서 2010년 6월에 준공이 됐는데 말이죠. 부실 시공으로 운행을 포기하고 레일 바이크 등 다른 용도로 쓸. 왜 은하레일입니까? 뭐 은하철도 9구에서 딴 모양이죠? 글쎄 말입니다. 예. 뭐 무슨 여하간 참. 시의회 의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시의회 예산으로 예. 결제를 했다. 예. 예. 월미 은하레일은 그 안상수 전 시장이 싼 똥이다. 누군가 아주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예. 청와대 인근에서 또 청와대 안에서 참 흉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오면 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동 가운데 하나인 위민 1관 지하기계실에서 어제 오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실 근무자 수십 명이 10분여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보일러 교체를 하고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작은 불이 났고 소화기로 즉시 껐지만 연기가 심해서 근무자들이 건물 밖에 잠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민 1관이고요. 2관이 있고 3관이 있는데 1관이 이제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2관과 3관은 각각 1969년과 1972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전진단에서 그 하위 등급인 D를 받은 D, A, B, C, D 할 때 D를 받은 건물입니다. 작년 6월에 경제수석실이 있는 위민 2관 2층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유리벽이 깨진 적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뭐 무슨 나라의 안전, 뭐 다른 곳은 몰라도 청와대만은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공간일 줄 알았는데 건물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을 위하게 뭘 위한다고 위민관이라고 건물 명칭을. 위박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통관이라고 하든지.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채 2km도 되지 않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K2 소총 실탄 오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주요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이동도 많은 곳인데 이런 도심 한복판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실탄 관리에 구멍이 난 경찰이 이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덮고 넘어가려 한 사실이 드러나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쉬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쉬쉬할 일은 아니죠. 한겨레 9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경제수석실 한 비서관의 금품 그리고 향응수수 같은 이런 비위 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오늘 세계일보 1면 사이드 톱 기사인데요.
금품 향응 제공자는 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거액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인물입니다. 유착 의혹이 사실일 경우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면 사이드 톱이겠죠. 민정수석실은 이런 확인을 거쳐서 지난해 10월 이 비서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하지만 이후 진행 상황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1년째 내사를 하고 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얘기죠. 이 보니까 다 이렇게 뭔가 사고가 터지면은 덮기에 급급하네요. 상부의 질책을 받을까봐, 논란이 될까봐. 이게 덮다가 결국 세월호 참사가 난 거 아닙니까? 예. 모든 위기 관리가 다 이런 식이에요. 뭐가 드러나면 당장 부인하다가 나중에 걸리면은 이렇게 시인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밑에 직원 혹은 하부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요. 그래도 또 걸리면은 그때는 또 뭐 니네는 안 그랬냐 라면서 비판하는 쪽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귀신 작전을 벌이고 말이죠. 이런 식의 위기관리 능력으로는 제2의 세월호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문제라고 한다. 맞다. 지명하는 사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사실상 그만뒀던 총리를 다시 불러 앉혀놓고 있는 판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검증은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상당 부분이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고칠 수 있다. 현 정부의 인사 문제는 검증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크고 깊다. 인사를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인사의 목적과 목표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좀 더 따져 묻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당당하게 내놔야 한다. 이런 참 좋은 칼럼입니다. 예. 인사를 인사답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필자가 이채롭습니다. 누구죠? 국민대 교수. 네. 예,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로 내정됐다가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낙마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병준 전 부총리였습니다. 예. 이분이 또 이런 말 하니까 재밌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인사한다 보면 지금 김명수 후보자나 이런 분들 다 장관 못하죠. 그렇죠. 예. 예.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말이죠. 예. 참 납득할 수 없는 분이 이런 글을 또 게다가 동아일보에 갖다 실으니까 더 이채롭군요. 예. 박근혜 정부 첫해 고용정책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는 세계일보 11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1조 2,20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성장은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고용률과 청년층 고용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3.9%였습니다.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출산, 육아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청년층 고용률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져서 올해 4월 기준으로 4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08년 이후 25%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요. 고용률 증가도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정규직 취업자가 늘면서 전체 고용률이 올랐지만 고용의 질은 낮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겨레 오면을 보면 말이죠. 몸살을 앓는 낙동강 르포 기사가 있습니다. 낙동강 바닥에서 퍼올린 흙냄새를 맡던 연구원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바닥 흙에서 왜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나는가? 예. 이에 대해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강바닥 흙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예상보다 심각하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 때문에 물길이 막히면서 낙동강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에서부터 결국 사단이 났다. 이런 증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낙동강과 바다를 분리시킨 낙동강 하구뚝의 상류인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에서만 뻘이 쌓여서 해마다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이제는 보 상류마다 뻘이 쌓여서 중상류에서도 준설을 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강바닥에 뻘이 계속 쌓이면은 그 아래 모래층에 사는 생물들이 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돼서 모두 죽게 되고 결국 부영양화의 가속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낙동강이 흐르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흐르는 호소화, 그러니까 호수와 늪으로 변하는 현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도요. 원래 낙동강과 같은 하천의 바닥은 유속이 강한 상류부터 암반, 자갈, 모래 순서로 형성되는데 그런데 중상류의 바닥에 뻘층이 형성됐다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지며 하천이 호소화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호수와 늪으로 변했음을 말해준다. 흐르는 물에서 고인물로 낙동강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수질 오염이 염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큰빛 이끼벌레는 그 자체로 수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강물이 흐르지 않고 호소화됐는지 여부를 밝혀주는 지표종으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끼벌레 이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호소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호수와 늪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낙동강의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낙동강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냐 이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과학에는 문외한인 사람조차도 예측했던 바였는데 그 똑똑한 공무원들, 과학자들 뭐 했습니까? 특히 조중동 언론인들. 경향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영산강 죽산보 인근 농지의 상습 침수 원인을 4대강 사업 때문으로 결론짓고 수십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보건설 당시부터 영산강 주변 농지 지하 수위가 상승해서 농지 침수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이 경고를 정부도 사실로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뒤에 농민들은 논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보리를 재배할 수 없게 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요. 보리는 수분이 많은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데 보가 생긴 뒤로 겨울에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주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이 지역 82개의 농가가 보리 농사를 아예 포기하거나 파종한 보리가 잘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전에 어딘가요? 이 준설토로 이제 농지를 메웠는데 거기서 쭉정이들만 자랐다. 이런 보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바 있었죠. 어제 국민일보가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와 제2롯데월드 공사는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단독 보도했었죠. 지금 송파구 잠실 일대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이 123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를 짓고 있는데 이 건물 공사로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져서 인근에 집안이 주저앉는 싱크홀이 2번이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자칫 주변 건물들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근처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공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은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저층부, 지금 전체 123층 다 짓진 않았지만은 저층부는 조기에 개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세운 모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지요. 지난달 9일 서울시에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저층부에는 해외 명품점과 일반 상점, 극장, 쇼핑 오락 위주 용도인데 전체 연면적의 47%에 달합니다. 롯데는 이미 일부 명품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고 이 사업의 오너인 신동빈 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개장을 서두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안전대책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사용 승인을 불허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은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 2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국내 최대 다중 이용 시설이 될 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나 안전을 도외시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 이 같은 제2롯데월드 건설이 국민들에게 기대보다는
염려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국민일보가 사설에 담았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미국령 괌의 군사력 증강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을 제안한 보고서가 회람되고 있다고 합니다. 괌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되는데 여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한국도 돈을 내라. 미국이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청구서 들이내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데 국정원 직원 카메라가 왜 와서 야당 의원들 자료를 찍고 뒤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 국정원이 그동안의 댓글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런 거 하던 곳인데 인사청문회도 와서 자기네 마음대로 정보위원회라고 명찰 달고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을 감시합니까 지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촬영도 했는데요. 일시 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행동을 그분 나오세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상한 카메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라 그런 거거든요. 딱 걸린 국정원. 어설프기 이를 데 없는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일갈하는데 우리 국정원이 하는 짓마다 꼭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무능도 생각하지만은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이병기 후보자가 오지 않도록 공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박영선 의원, 이병기 후보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데 그 인사청문회가 초반에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지금 당장 하실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정원이 얼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아까 저도 여기서 그 광경을 보면서 물론 그게 전례가 있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뭐 제가 아까 여기서 뭐 조금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잉,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의미에서 뭐 조직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냥 관행처럼 왔던 게 그냥 알게 보도 모르게 자연히 뭐 좋게 말하면 뭐 제 청문회 하는 걸 좀 원해서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은데 이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떼기와 관련한 과거를 묻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근데 보통 정치자금 뭐 몇 억 정도 뭐 전달했든지 받았든지 하면은 거의 다 감옥 가죠.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압니다. 네. 거의 다 감옥 가는데 정치 공작이란 말씀들 하시지만은 의뢰 무슨 저 대선 앞두고는 뭐 당끼리 합치기도 하고 또 반대당에 있던 사람도 영입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끝났다면 제가 뭐 죄가 없었을 테지만은 영입을 회유를 했다 하는 거는 그건 뭐 여러분들 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대선 앞두고 다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두고 박영선 의원 다시 캐묻는데 뭐 대선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아니 그건 뭐 잘못 전달이 된 건데 제가 자꾸 찻대기로 제가 붙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변명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찻대기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인재 의원을 만나서 대선에 좀 협조를 해달라 한 이야기는 흔히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선거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대 당도 아니었었고 그 당시 이제 자민련 부총재를 하고 있었고 또 제 고등학교 동문이구도 한 분한테 대선 때 도울 거 있으면 도와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죄의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병기 후보자 어제 국정원의 어설픈 엿보기에 대해 진짜 말하고 싶은 바가 이것은 아니었는지. 그 인사청문회가 초반에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뭐 지금 당장 하실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정원이 얼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건 뭐 여러분들 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다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